우상 끊기 양이호. 내일 모내기를 하기 위해 음식을 많이 장만해야 한다. 귀농하고 처음으로 모내기를 한다. 은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광주에 사는 부한댁의 둘째 아들 용철이가 낯선 여인과 손을 잡고 히끅거리며 들어왔다. 그 여인은 얼굴이 빡빡 얽은 곰보였다. 용철이 외모하곤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몇 시간 전에 시부모님과 은진의 우상 문제를 놓고 언쟁을 했던 문제로 모내기를 하루 앞두고 부한 양반이 갑자기 광주 딸집에 가서 죄 말했기에 용철이가 겸사겸사 왔으리라 생각했다. 은진과 그녀가 초면이라 서로 서먹하여 쳐다만 보고 있는데 용철이 소개를 했다. 집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형님에 대한 말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집사람이란 말에 은진이로선 어안이 벙벙했다. 버젓이 처자식이는 시동생이 갑자기 집사람이라고 낯선 여자를 소개하다니. 시누이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연희 어머니에 대한 입방아를 심하게 지기는 했어도 그리 쉽게 변심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벌써 새 여자와 손잡고 들어와 형수에게 집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니 은진으로선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부한댁이 방에 있으니 그녀는 얼른 방으로 가서 부한댁 코앞에 앉아서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은 정이 익을 대로 익은 사이였다. 어머님, 그간 안녕하셨는가요? 잘 있었다. 너도 잘 있었냐? 어머님 보고 싶어서 단숨에 왔어요. 이제 형님도 들어오시고 했으니 어머님은 일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랑 놀러 오셔요. 오냐, 그렇잖아도 모시모 놓고 너그 집에랑 갈란다. 은지는 두 사람이 하는 꼴을 보고 기가 꽉 막혔다. 곰보 여자는 부엌에서 혼자 둥당대는 은진이 보기가 민망했던지 얼른 부엌으로 나와서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거의 다 했어요. 도와줄 것 없어요. 야, 뭐 할 것 있다냐? 너는 손님인께 네 큰동서 보고 하라고 하고 너는 이리 와서 내 머리에 흰머리나 뽑아라. 부한댁의 속셈은 행여 은진의 입에서 도움 안 되는 말이라도 나와서 곰보 귀에 들어갈까 봐 얼른 곰보를 안방으로 따돌렸다. 성격이 올곧은 은진은 가만두고만 볼 수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한댁과 곰보가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내게 형님이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말을 놓겠네. 자네 올해 몇 살인가? 37이요. 아직 처녀인가? 네. 부한댁이 얼른 그녀를 변호했다. 돈번이라고 홍기를 놓쳤단다. 연희 아빠 유부남인 것 알지? 네. 근데 왜 가정 있는 남자하고? 연희 아빠는요, 절대로 연희 엄마하고는 안 산다고 했어요. 그때 부한댁이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젊으나 젊은 년이 도시에서 멋을 한들 못 처먹고 살아서 새끼들 데리고 총구석에 들어온 주제에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빠졌냐? 하며 단칼에 은진의 입을 제압시켰다. 첩 동서 앞에서 큰며느리인 은진의 인격을 짓밟는 부한댁의 언행은 정말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은진은 거기서 한마디만 더 했다간 또 오전과 같이 불상사가 날 것 같으니 한 발 물러서며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며 자기 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따졌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뭘? 동생일 말이에요. 언제 동서하고 이혼했다고 낯바닥이 빡빡 얽은 것을 집까지 데려오냐고요. 내가 알아? 남의 일에 간섭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이 집 식구들은 참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내가 잘못해서 시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제간 일인데 잘못된 것을 가만두고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요? 저런 천박한 여자에게 무엇을 얻어먹겠다고 어머님이 채신머리 없이 저러신대요. 참 남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네요. 은진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용국은 코를 골고 자는 척 해버렸다. 뒷날 아침 일찍 부안댁은 모근들이 있는 들로 나가고 은지는 모밤 내갈 준비에 바쁜 중에 곤보가 물었다. 형님, 이 집 재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노는 한대기지도 없고 문중놈만 서마지기 벌고 있어. 용철 씨는 자기 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나 보네. 용철 씨 어느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왔다고 하던가? 시숙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어. 그딴 것을 왜 물어? 그럼 영철 씨도 대학 안 나왔겠네요? 몰라. 둘째 아들이라 더 많이 가르쳤는지. 이거 말 듣기 하고는 영 틀리네요. 용철 씨 집에 재산이 많이 있으니 자기 앞으로 있는 큰 산을 팔아서 내 돈하고 보태서 사업하자고 하던데요. 자네는 세무조사 나왔는가? 가정 있는 유부남하고 얽혀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학벌 따지고 재산 타령이야. 나는 이 집 장남 며느리로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어도 그딴 거 신경도 안 써봤네. 재산이 많으면 뭐해?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지. 젊고 건강하니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지. 빨리 움직이게. 어머니 불같은 성격에 밥이 늦으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걸세. 두 여인은 서둘러 모밥을 내가니 농가의 목근들이 둘러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다가 곤보를 보고선 부한테 저 여자는 누구요? 우리 며느리. 몇째 며느리? 둘째. 용철이 각시? 그래. 폰각시는 어쩌고? 그녀는 싸가지가 없어서 진즉 배려불었어. 근데 저 여자는 돈본이라고 홍기를 놓쳐서 글지 영 돈이 많다요. 우리 용철이 사업자금 대준대요. 부한댁은 무슨 복일까? 며느리를 얻는 놈마다 잘 얻는단께. 큰 며느리도 선생질한 여자를 얻더니만 둘째 며느리도 선생 며느리를 얻으니께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라. 자식들은 안 가르쳐도 며느리는 다들 많이 배운 부잣집 딸들을 얻는다고 말이여. 근데 이번에는 돈 많은 올드미스까지? 부한댁 아들들은 여자를 얻기도 잘하고 배리기도 잘하는 기술을 가졌구만. 아무래도 그것이 좋은 갭이여. 낯바닥들이 반반하고 신체들이 건장하니 남자답게 잘들 생겨서 그런가? 자식들마다 여자를 잘 호린단께. 논두렁에 앉아서 그 많은 입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나 없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말들을 해댔다. 그날의 모내기는 끝이 났다. 곤보는 광주로 가버리고 은진과 부한댁만 남았다. 어머님, 곤보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요? 지그들이 좋단디 어쩔 것이냐. 그럼 동서랑 애들은요? 서방이 마다하면 지갈대로 가야지. 별 수 있간디? 그럼 애들은요? 그거야 지들 팔자지. 내가 그거까지 알겠냐? 어린 것들에게 무슨 팔자 타령이에요. 부모가 잘못하여 애들을 불행하게 해야 되겠어요. 어찌해서라도 이 일을 말려야죠. 어제 보니까 곤보 그 여자와 어머님은 아주 친한 고부 사이던데요. 어머님도 딸이 5이나 있으면서 그러세요. 만약 어머님 딸이 그런 지경을 당했다면 어쩌시겠어요? 우리 딸들은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 허기야, 우리 신우들은 어머님 닮아서 억세니까. 감히 사위들이 바람이나 피우겠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같은 여자이니 본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야죠. 내가 그러라고 시켰냐? 지그들 일은 지그 알아서 하겠단디. 나보고 어쩌라고. 너는 꼭 성가시게 그랬었냐? 지발 네 일이나 잘하고 살라고 안 했냐? 아이고, 가슴에서 불이 날락해서 너하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부안댁은 은진의 올곧은 도덕성을 받아칠 대안이 없으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뒤에 다시 들어와서 은진을 공격할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나 너가 아버지 델로 갈란다. 참 썩을 것들이 부모가 집을 나가서 사흘이 되어도 어느 누가 찾기를 하나 걱정을 하나. 에이, 그래놓고 잘났다고 주둥이 나불거리는 나쁜 년 같으니라고. 기껏 자기가 영감을 광주 딸집으로 가 있으라고 부축해놓고 사흘째 되어도 시아버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운 것이다. 부안댁은 불이 나게 옷보다리를 싸서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은진이 그 뒤를 따라 나가면서 어머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니 부안댁은 뒤도 안 돌아보고 치맛꼬리에서 쇠소리가 나게 달아나 버렸다. 남편 용국은 술에 취해 석양쯤에 집에 들어와 부안댁이 눈에 안 보이니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애기 간디? 모시러 가야 오신단가? 여보, 여기서도 당신이 그렇게 날마다 술을 먹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시골에 오면 당신이 일하고 나에겐 집안일이나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거 보세요.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제 집도 팔아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절대 술 안 먹을게. 용국은 항상 구렁이 담 넘듯이 거짓말로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다. 도시에서 들어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다. 은진이 처음 귀농했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런 기생같이 생긴 사람이 총구석에서 농사짓고 살아? 가망 없다. 이 마을에서 석 달을 견디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비아냥거림도 받았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정불화가 나고 어른들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니 참으로 자괴감을 느꼈다. 그래도 기왕 들어왔으니 모르는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워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지는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다. 유이가 냉장고에 참을 한 그릇 가져오니라. 은진이 밭에 가서 일하고 땅거미 질 무렵에 들어오니 부안댁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 영감 데리러 간 지 7일 만이다. 은진의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다. 할머니의 앙칼진 소리에 주눅이 들어 냉장고 문을 열고도 물병을 얼른 찾지 못해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부안댁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고 부안 양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은지는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은 안 오셨어요? 얼른 저녁 지어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쳐서 불 때 가며 어른상에 올릴 반찬을 만들어 바쁘게 밥상을 방으로 들이니 숨소리도 안 내고 은큼하게 벽을 등을 지고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서야 은지는 시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응? 아버님도 오셨네요. 하며 밥상을 고쳐왔다. 아이들은 먼 길에 학교 갔다 와서 배가 몹시 고플 때였다. 은진도 대학 볕에서 일하고 와서 허리가 겹칠 정도로 시장했다.
물론 부안댁 내외도 그 시간에 시장할 건 사실이다. 은지는 밥상을 방 가운데 놓고 어머님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안 먹을란다. 인사도 안 하고 차려준 년이 밥에다 농약을 탔는지 쥐약을 탔는지 어찌 알아서 묻겄냐. 나 아직 살고 싶다. 참 어이없는 트집을 잡고 있는 시아버지의 말에 괴념치 않고 어머님도 진지 잡수세요. 야 이년아, 더러운 년 손모가지로 차려준 밥에 멋이 들어간지 누가 알아서 묻겄냐. 너나 많이 처먹으라. 부안댁의 생트집도 묵살하고 은지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먼 길 학교 가다 와서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지금 부안댁 내외가 하는 짓으로 봐선 분명 오늘 저녁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 아이들에게라도 어서 먹이고 싶어서 재촉을 했다. 밥 속에 독약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은진이 먼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몹시 배가 고파서 2숟갈 뜨고 있는데 부안댁이 또 앙탈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농사를 우리가 쎄빠지게 지었는디 왜 전현이 처먹게 놔둬? 어서 전현을 죽여불어. 하며 영감을 향해 악을 썼다. 어머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지어놓은 농사를 우리가 먹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은 농사를 부모님이 계속 잡수실 건데 왜 그러세요? 그때 건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용국이 금방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슬그머니 금방으로 건너와서 어머니 아버지 진지 드세요. 안 먹어야? 밥 속에 농약이 들었는지 쥐약이 들었는지 어찌 알고 묻겄냐? 그럼 전에 어머니도 할아버지 밥상에 독약 탔소? 전에 자기 할아버지에게 불효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용국이 한방 찔렀다. 야 이놈아, 너는 누구 속에서 나왔간디? 어미 애비에게 불효하고 지지 편만 드냐? 이놈. 전에 당신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 그래놓고 당신 맘에 안 들면 며느리마다 쫓아내려고? 그때 부한 양반이 슬그머니 숭늉 그릇을 들었다. 목이 말라서 마시려고 그러는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은진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더니 숭늉 대접으로 은진의 얼굴을 덮어 씌워 숨막히게 해놓고 자기 무릎으로 은진을 짓누르고 머리채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은진은 대책 없이 쥐어뜯기고 있었다. 부안댁은 불난데 부채질한 격으로 손댄 짐에 아주 죽여불어. 어디 어른 말끝마다 한마디도 안 지고 달랑거리며 집구석을 뒤집어 쓰려고 한 년은 죽여불어야 돼. 하며 기고만장했다. 용국은 위급한 은진을 얼른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광경을 혼자 보기 아까웠는지 집안 당축들한테 여기저기 전화질만 하고 있었다. 당추, 우리 집에 큰 군 났소. 얼른 오시오. 시아버지가 며느리 머리채를 쥐어뜯고 있소. 빨리 오시오. 라며 전화를 여러 통화했다. 이장 집에까지 전화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했다. 은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 나 좀 구해줘요. 나 죽겠어요. 부한 양반은 눈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은진이 까무라쳤는데도 무릎으로 짓누르고 그 검신 손으로 머리채를 쥐뜯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당도하기 전에 자기 처가 죽게 생겼으니 그때서야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손 놓으시오. 뭐야 이놈? 죽겠다고 키워놓은 게 지지편만 들고 이놈, 이 불효한 놈. 부한테까지 달려들어 은진을 쥐어박으니 독이 올라 자기 어머니 뺨을 한 대 갈겼다. 저런 늙은 것이 전부터 온갖 여우짓을 해서 지방간 우애를 다 끊어놓더니 이제는 들어온 며느리마다 쫓아내려 하네. 그래놓고 집구석 망한 것이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
이 손 놓으시오. 못 넣겠다 이놈. 이 마당에 지지편을 들어야 쓰겄냐. 용국은 자기 아버지 손목을 비틀어서 은진이 풀려나게 했다. 그때서야 집안 일가 친척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용국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은진은 겨우 풀려나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건너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자빠진 강아지 앙상거리듯 떼난 양반 집에 시집 왔더니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다 쥐뜯겼네 하며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비난했다. 장숙 한 분이 은진의 방으로 들어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났는가. 아재,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은지는 슬피 울었다. 마당에는 싸움 국볼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용국은 오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은 술이 아직 덜 깬 상태라서 자기 부모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이성을 잃었다. 자기 부모의 무모함을 보라고 마당에다 덕석까지 두어 장 펴놓으며 자, 편히들 앉아서 구경하시오. 옛날부터 우리 집이 왜 말이 많았고 왜 망했는지 똑똑히 보시오. 하며 흥분해했다. 그렇잖아도 부안댁이 모내기 하기 전에 선영에다 밥 한 상 차려놓으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떠는 짓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고 나이 많은 노인 측에선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일이지. 직간 것이 무엇인디 어른 말을 거역해 하고 은진을 비난한 사람도 있고 그 동네 교회 지을 때 부안 양반이 앞장서서 교회에 때려 부수는 짓을 수차례 했고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터라 종교는 자유인디 아무리 어른이라고 종교 문제까지 들고 나서서 며느리를 억압하려는 자체가 잘못이라 라고 한 측도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안 양반이 동네 사람들 다 보시오. 속상해 집 나갔다가 며칠 만에 온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냐고 했더니 며느리년이 시합씨 옷을 다 찢어버렸다요. 하며 찢어진 메리아스를 훌렁거리며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찢어지게 된 동기는 며느리를 자기 무릎 밑에 짓누르고 머리채를 쥐어뜯으니 물에 떠내려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내두르니 시아버지의 낡아서 축 늘어진 메리아스 자락이 은진의 손에 잡혔다. 그것은 손에 닿자마자 질질 찢어져 버렸던 것인데 엉터리 없는 거짓말로 은진을 모함했다. 그때 부안댁은 펑펑 울면서 나는 자식놈한테 맞았어라. 부안댁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동네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자식이 어미 몸에 손을 댔을까? 라고 웅성웅성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여성 신도들이 은진의 방에 들어와서 은진이 당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 동네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오라도 어른들이 뭐라 하면 그냥 놔주겠소 하고 입을 다물어야지 옳은 소리로 대꾸하면 젊은 사람만 나쁘다고 한 동네요. 그중에 이 집 어른들이 제일 심해. 집이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 동네 율례를 아직 익히지 않아서 우리가 걱정했어. 그때 부안댁 내외가 자기들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은진을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네 이세를 빼주길련 어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또 한 번 어른 말 끝에 달랑거려 봐라. 당장 내 집구석에서 안 나가면 몽둥이로 허리를 작심분질러 버릴 것이다. 은지는 아무리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쥐어뜯겼지만
기왕 싸움판은 벌어졌고 동네 사람들은 모였으니 내 속에 쌓인 한이나 열어보이자 라는 결심으로 흔들거리는 머리통을 겨우 들고 쥐 뜯겨서 산발된 머리를 한 채 마당으로 나와 고픈 배를 움켜쥐고 도골은 독사마냥 당돌하게 시부모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버님, 나보고 나가라고 하셨나요? 내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런 집에 밥 빌어먹으러 온 줄 아세요? 어쩌다 내가 어리석게도 실수를 해서 당신 자식 같은 사람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구겨졌지만 내 실수를 내가 감당하느라 겨우 참고 삽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좋아서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제발 나갈 테니 위자료나 주세요. 거지 같은 집구석 단돈 10만 원도 없는 주제에 줄 위자료나 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하게 살 것이지. 뭐 내놓을 것 있다고 자식들마다 허풍이나 치고 남의 등을 쳐먹으려고 국졸 주제 인류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겠습니까? 당신 자식들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놓고 내 나무랄 자격 있나요? 누가 너 보고 속으라냐? 속은년이 바보지. 참 뻔뻔하군요. 만약에 당신 딸이 내 꼴이 되었다면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딸만 치만 해라. 오, 그러셔요? 그래서 딸들마다 혼전에 지저분한 과거를 만들어 놓고 시집갔군요. 우선 시집가서 잘 산다고 그 추문이 없어진 줄 아세요? 아직도 동네 사람들 입속에 오르내리고 있더군요. 아버님을 동네 사람들이 뭐란 줄 아세요? 제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잡는다고 합디다. 너가 아버지가 개쌍놈이여. 딸년을 저 따위로 갈쳐서 보내 내 집구석 망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돈 맺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당신 자식과 당신들이 환장하고 나를 탐내서 억지로 이 집 식구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놈 팔아 쟁여놓고 호의호식할 때 우리 아버지는 허리띠 졸라매서 그 많은 자식들 가르쳐서 박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귀한 딸이라고요. 내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탈탈 골라놓은 가문에 보냈을 건데 내 실수로 이런 집에 매인 것도 억울한데 지금 와선 헌시짝 취급합니까? 아버님은 그 많은 재산 유업받았으면서 자식 하나도 안 가르쳐 놓고 우리 아버지 욕할 자격 있나요? 귀한 딸 좋아하네. 어미도 없이 굴러댕기면서 큰 년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부한댁이 은진을 비웃었다. 어머님,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당신 딸들처럼 문란하게 산 적 없습니다. 우리 집도 남이 아는 양반 가문이어서 남의 입질에 오르내리는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도시에서 정규 교육받고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신 딸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집에선 내 이름이 인연, 잡년이래요. 우리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말끝마다 나를 보고 잡년, 인연이란 훌륭한 호칭을 쓴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낳았어 길렀어? 어디 몰상식하게 며느리 몸에 손을 대요? 이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양반법도 몇 페이지에 그런 조항이 있나 어디 내놔봐요.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나 막 시집와서 시집살이하고 살 때 무슨 억하심정으로 내 방에 불도 못 대게 감시를 해서 그 긴긴 겨울밤을 냉돌방에서 자겠습니까? 내 성품이 올고드니까 아이 생기기 전에 내쫓으려고 신통 부렸습니까? 어머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그러셨죠. 큰며느리는 멍청해야 한다고요. 내가 경호 다짐하는 꼴이 그렇게 불만이면 처음부터 똑똑한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지. 뭐하러 전 며느리 쫓아내고 나와 결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었습니까? 우리 친정집이 부잣집이라고 하니 한 재산 가져올 줄 알고 그러셨어요? 당신 아들은 흠 있는 사람인데 염치 좋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 혼수를 바랬습니까? 나는 혼수도 서운치 않게 해왔는데 당신은 나에게 치마저고리 한 벌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총구 속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범이 날마다 술로 방탕해서 밤낮으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들어왔는데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양 해요?
우리 객지로 나갈 때 방한간 값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달새방 생활하는데 단칸방에 다 큰 도련님들 4개 맡겨서 6, 7년간 도련님들 먹여 살리고 한 방에 재워주고 날마다 옷 빨아댄 일이 보통 일인 줄 아세요? 그럴 때 어머님은 적으나마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쌀 한 대박이나 보태줬습니까? 고춧가루 한 줌이나 줘봤습니까? 그래놓고도 어머님이 딸들한테 뭐라 했건데 나보고 큰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동생한테 하숙비 받아먹고 눈칫밥 먹였다고 딸 5하고 어머님하고 6대1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울렸었죠? 어떤 놈이 나한테 하숙비 줬다고 하던가요? 이거 하늘이 노할 일이에요. 시동생들 밥 담고 나면 항상 내 밥그릇은 낮았어요. 아이 젖 먹일 때 나 배 무척 골았어요. 또 말할까요? 당신들이 낳은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마다 내 주머니만 바라보고 내게 심적 고통을 얼마나 줬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다달이 내 월급 탈 때면 아버님 어머님 오셔서 용돈을 적잖이 뜯어갔죠. 남편이 돈을 벌어주지도 않으면서 사고쳐서 교도소를 7번이나 갔다 왔어요.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큰며느리가 무슨 죄입니까? 아니면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염치로 내게 그런 짐을 지게 해놓고 미안한 마음은커녕 지금도 붉은 치맛자락 잡듯이 잡으려고만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시오. 저녀는 원래 새살이 좋아서 거미 똥구멍에 줄 나오듯이 줄줄 나올 거요. 부안댁은 은진의 하소연을 부정하려고 말 좋은 말쟁이로 치부해버렸다. 이번 싸움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는가? 당숙 한 분이 은진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가 이전에도 이런 불상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형제간들이 모일 때마다 단 한 번도 내 속 편할 날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시집가서 살면서 옳게 입장을 한 번이라도 살핀 줄 아세요? 하기야 자기들은 남편을 꽉 쥐고 사니까 내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지 저런지 누가 알아? 눈으로 안 봤는디. 당신 자식하는 것을 보면 몰라서 그런 말을 해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합시다. 이번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내가 예수쟁이여서란 것은 구실이고 진짜 이유는 둘째 시아제 첫 문제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한 것 때문이 아니던가요? 둘째 며느리도 어머님이 좋아서 환장하고 꼬였지요. 이제 막 부임해온 처녀 선생을 며느리감으로 욕심내고 행여 둘째 시아제 과거 행적이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억지 혼사시켜놓고 지금에 와선 애가 셋이나 딸린 바람난 여자가 돈이 좀 있다니까 그 돈 냄새 맡고 동서와 진려들에게 피님을 나게 해요? 그런 부당한 행위를 내가 지적했는가 하고 나를 죽이려 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 조상 박대에서 집구석이 망했다고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천하에 없는 불효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났던데 죽은 조상에겐 충성해서 부자 되려고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다 망해먹고 나 시집 오니까 부록넌 단마직이 있다가 그것도 자식들이 일저질러 그것들 해결하느라 팔아놓고 왜 내가 와서 집구석 망했단 말을 두고 씁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어미 나무라지어 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 멀쩡한 처자식 두고 첩을 얻으니 어른들이 더 좋아서 날뛰어요? 아버님이 첩의 자식이라 그렇습니까? 은진의 당돌한 이 한마디에 부안댁 내외는 고개가 좌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구경꾼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부안댁 내로선 가장 큰 아클레스 건인데 자기 며느리 입에서 공표해버렸으니 얼굴에 하롯불을 뒤엎은 것 마냥 후끈했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본부인 살았을 때 얻은 처음 몸에서 난 줄기인 것을 나이 많은 어른들은 다 알고도 시시하고 입을 덮었는데 어찌나 교만스럽고 괴를 부리는지 부안댁네 식구들을 쟤까지 것들이 무엇인디라고 모두가 비난했었다.
옛날에 종들 부리고 살 때처럼 지금도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는 언행을 하니 모두가 곱깝게 여겼던 것이다. 지금은 돈이 양반이고 학벌이 양반인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주제에 남 앞에 허세나 부리고 자식들마다 허욕에 들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불량한 처신을 하고 다니니 부안댁네 식구들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인데 지금도 양반이랍시고 은진을 자기들 방식대로 길들이려 하다니 업을 상설 격이었다. 물 만난 고기 마냥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은지는 속에 쌓인 응어리를 서리서리 뿜어내니 그날 밤 구경꾼들이 속으로 내 속이 다 후련하다 했다. 자신들을 모르고 온갖 교만을 떨던 부안댁네인데 자기 며느리한테 여러 사람 앞에서 정면으로 납박사를 당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가까운 집안 어른들도 그런 볼썽사나운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볼 뿐이다. 어른들의 행위가 정당했는데 은진이 그런 언행을 했다면 집안 어른들이 은진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며느리 주제에 어른 말에 대꾸하느냐고 혼벼락이 떨어졌을 건데 그날 밤 부안댁 내외가 어른으로서 재신머리 없는 짓을 했기에 집안 어른들 아무도 은진을 나무라지 못했다. 도시에서 교원 생활하던 멀쩡한 처녀를 속여서 자기 식구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은진을 심적으로 구속시켜 자기들 발 아래 놓고 짓누르려 하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대도시로 유학 보내서 어렵게 가르쳐 놓으니 이런 사람들과 얽히게 된 은진을 친정 부모는 깊은 한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 행여 남이 알까 두려워 빼도 박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키게 되었는데 오히려 시가집에서는 자기들 잘못을 은진에게 더 씌우려 했으니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은진이가 아니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것들이 은진의 입에서 명주 실꿀이 풀리듯 술술 거침없이 풀려나오니 그간 알지 못했던 은진의 시집살이 내용을 듣고 모두가 놀라운 기색을 하고 숨죽이고 들었던 것이다. 전부터 부안댁이 평정심 없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일방통행하고 자기 남편도 시어른도 꼼짝 못하게 내주장하여 집안꼴이 우스게 돌아갔고 부안댁이 시집오고부터 소가 뒤더도 안 깨질 만큼 탄탄한 살림이 소리 없이 망해갔다고 말이 많았었다. 부안댁이 생긴 것이 꼭 거센 남자같이 생겨서 어느 누구도 두려운 사람 없이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씀씀이도 해프고 통 크게 일을 잘 저질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여자라고 평이 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림을 쥐 다루면서도 자식들 하나도 안 가르쳤으니 먹어서 망했다는 부끄러운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부안댁의 건정한 신체를 닮아서 자녀들 팔남매가 다 덩치들이 크고 힘이 세서 신체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언행도 부안댁의 거친 성품을 닮아서 남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처음 싸움 시작한 시간이 밤 8시경이었는데 자정이 가까워도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 곁에서 지켜보던 집안 당숙 한 분이 어이 이제 그만하소. 자네는 그래도 배운 사람 아닌가. 그러니 좀 더 배운 사람이 이해하고 이제 끝내게. 배운 사람이란 말을 들은 부안댁이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달고 나섰다. 아이고 시아제도 아들들 있은께 더도 덜도 말고 전형같이 억센 며느리 얻어보면 내 속알 거요.
그동안 가만히 듣고 있던 용국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면박을 주었다. 조선 천지 여자를 다 데려와도 어머니 맘에 들 며느리 없을 것인디. 전에 가버린 년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선보고 좋아서 싫은 혼사를 억지로 시켜놓고선 멍청해서 못 쓰겠다고 입노래를 불렀지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을 데려오니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꼴을 못 보니 도대체 이 집에 맞는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가버린 년하고는 정이 없어서 내가 객지로만 돌아다닐 때 딸년들하고 얼마나 독하게 굴었는지 나를 보고도 통말을 안 해요. 울엄니 인제 재받을 것이요. 너도 잘한 것 없으니 그만해라. 집안 당숙 한 분이 용국이가 자기 어머니를 모욕주는 소리를 듣고 지지를 했다. 밤이 으쓱하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집안 어른들만 마당에 남았다. 은진이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 맺힌 시집살이 사연을 거침없이 토해내고 나니 속은 후련하지만 아까 쥐뜯겼던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 집안 당숙들 중에 제일 성격이 직설적인 분이 입을 열었다. 아따 형님, 이게 무슨 창피요. 무식쟁이도 아닌. 그래도 명색이 향교 출입한단 분이 이런 망신스러운 짓을 하다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앞으로 향교 가서 할 말 없소. 연애를 했으면 질부 혼자 했소. 용국이 놈이 잘못해서 남의 딸 신세를 망쳤지 질부가 잘못했소. 그리고 이제 저 며느리 쫓아내고 나면 또 어떤 며느리 드릴 거요? 용국이란 놈이 직장이 있어 재산이 있어 술이나 안 먹고 착실하기를 하요. 형님도 딸이 5이나 있으면서 그런 처신을 해야겠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내일 당장에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 못 들겠소. 형님이 동네 정화위원장이랍시고 남의 자식들 훈계는 잘하면서 형님이 이런 망신스러운 짓을 하다니요. 아, 시끄러. 자네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며느리 년 붙고 오랜만에 본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냐고 하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 부자지를 잡고 늘어지니 허리가 아파서 이건 놓으라고 해도 안 놓으니 참다 못해 머리채를 잡았지. 내가 먼저 잡은 줄 안가? 아이고 시아제, 나는 자식놈한테 맞았어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집 망구가 입을 삐죽거리며 어이구 지그는 하고 비웃었다. 전에 부한댁이 어중간한 나이에 홀로 된 자기 시아버지한테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시누이들에게나 시동생들에게 팥지어미 짓을 했던 것을 익히 알기에 부한댁의 양심에 침을 뱉는 소리다. 집안 시아제들과 말을 길게 하면 자기들 변명이 궁색하니 갑자기 부한댁이 돌변했다. 나 오늘 밤 이 집에서 못 자겠어. 이 집에서 자면 저 연놈이 도끼로 찍어 죽일까 무서워서 못 자겠어. 시아제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은 당장 광주 딸집으로 가야지. 도저히 악마년하고는 못 살겠어. 에이, 독한 년, 악마년. 어쩌다 저런 독종이 내 집에 들어와서 평화롭던 내 집이 벌집이 되어 버렸다요. 부한댁의 양심을 비웃기라도 한 듯 밤하늘엔 별똥별이 날고 있었다. 갑시다, 우리 집으로. 이웃에 사는 당숙 한 분이 부한댁 내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기 집에서 조곤조곤 타일러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어른이 먼저 올바른 도리를 해야 한다고 충고하려고 한 것이다. 아까 마당에선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차마 손이 형인 부한댁 내외를 나무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뒷날 새벽 부안댁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광기난 도깨비 마냥 설쳤다. 야 이년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면 우리 나갈란다. 너 같은 족종하고는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다. 당장 나가라 이년. 이 잡년아. 은지는 어젯밤 시아버지에게 쥐 뜯긴 후유증이 온몸으로 퍼져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겨우 일어나서 부안댁의 광기를 수습할 것을 연구했다. 원래 얼굴이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유난히 적은 눈이 움푹 들어간 부안댁의 얼굴인데 거기다 아까지 부리니 성난 도깨비 마냥 무서워서 감히 대면할 수조차 없었다. 그래도 은지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부안댁을 달랬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젯밤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참아온 말이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나와버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 같은 독종하고는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산다. 빨리 나가라 이년. 우리는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갈 곳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돼요. 오메, 저 징은년 입에서 나온 소리 좀 들어보게. 어쩌녁 내내 터진 주둥이라고. 어른들한테 달랑달랑 한마디도 안 지고 달랑거리년 입에서 나온 말 좀 들어보게. 동네 사람 다 들어보시오. 저런 독한 년하고 한 집에서 어떻게 살겠소? 니년이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갈란다. 부안댁은 곳간에 들어가서 항아리에 담아진 쌀을 퍼서 마대에 담고 부엌으로 가서 쓸만한 그릇들을 챙겨와서 보따리에 싸고 잡곡까지 싹 털어서 쌓아 챙겼다. 그때 용국이 잠에서 깨어 자기 어머니 하는 꼴을 보고 참말로 눈꼴씨여서 못 보겠네. 엄니는 전에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쌀 안 먹고 친정에서 가져와서 먹었소? 이 집을 누가 지었는디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해. 같이 살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 은지는 용국을 쿡 찌르며 눈사인을 했다. 어젯밤 마음에 쌓인 소리 다 했으니 오늘은 무조건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용국은 자기 어머니 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람들 모인 곳마다 어젯밤의 부안댁이 가정싸움 굿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용국은 동네 공기를 들어보려고 슬며시 사람 모인 곳에 가봤다. 어젯밤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뭐라고들 비평하는가 들어보기 위함이다. 모두가 하는 말들. 아따, 용국이 각시 그리 안 봤더만 어젯밤에 어른한테 퍼댄 거 본 게 보통이 아니대. 옳은 말만 캉캉해 대니 부한테 그 억신 사람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고 산 줄 몰랐는디 어젯밤에 들어본 게 너무했더만. 그랬으니 육지백판 훤한 며느리가 당하고만 있겠어? 자기 딸들은 시집가서 얼마나 잘하고 사는지 몰라도 며느리한테 그런 무경으로 쓰면 안 되지. 소위 양반이라고 교만만 치나 떤 사람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는 법이 어딨어? 당해도 싸지. 어젯밤에 부안댁 며느리가 하는 말마다 옳은 소리만 캉캉하니까 우리들 속이 다 시원하더란께. 전에 가본 사람은 그 드신 신우들 구덕에서 코도 훌쩍 못하고 죽으라면 죽는 스님까지 하고 살았어도 결국 쫓겨나고 말았는디 이 각시는 자기 할 말 다 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더란께. 배운 사람이라 말도 잘하대. 어른 앞에 허리에 손을 떡 얹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하는 것을 보고 사람 잘못 건드려서 어른 채시머리만 이렇더란께. 그런게 지금은 어른이라고 무조건 큰소리 칠 것이 아니여. 어른 처신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지. 전부터 부한 양반은 앉은 자리마다 양반 자랑이나 했었고 남의 자식 흉기는 잘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교도소나 들락거리고 딸들은 연애질이나 해서 이웃말까지 더러운 풍문이 떠돌게 한다고
모두가 욕하고 안 그랬간디? 우리 동네 생기고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은 처음이여. 시아버지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는 법이 어디 있어? 육지백판 훤한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잡으려 하니 누가 당해 죽었어? 소위 동네 정화위원장이란 사람이 그런 무리한 짓을 해야겠어.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당장 동네 회의를 붙여서 덕성말이 해야 한다고 설칠 사람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요.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덕성말이 당할 사람은 바로 부한 양반이요. 동네 회의에서 덕성말이 하자고 허세. 용국은 동네 분위기를 살피고 집으로 왔다. 그때까지 부한댁은 자기 쓰던 살림살이를 챙겨서 보자기마다 싸면서 은진을 향해 온갖 악을 부렸다. 내가 쓰던 접시대기 하나라도 두고 가면 저 더러운 년 손모가지로 쓸까 싶은 게 가다 못 가져가면 길가에 버리고 갈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 부한 양반을 향해 명령했다. 부한 양반도 덩달아 자기 할멈 꼬문이 따라다니며 묵은 살림 뒤져가며 가져갈 것들을 챙겼다. 은진이 생각엔 자기들이 살 집을 광주에다 마련해 둔 것도 아니면서 진짜 나갈 것처럼 하면 은진네 식구가 다시 나가겠다고 할 줄 알고 임시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서 부한댁의 기분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어머님, 이제 연세 드셔서 고향에서 우리랑 함께 사셔야지. 어디로 나가신다고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어젯밤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며 은지는 부한댁의 허리를 껴안고 사정했다. 아이고, 이 징언년이 더러운 손모가지를 어디다 대고 자빠졌냐? 하며 휙 뿌리치니 은진의 작은 체구가 저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몇 차례를 그렇게 애원해도 소발에 똥 털듯이 털어버리고 도저히 수그러들지 않아서 은지는 또 당숙한테 구원 요청을 했다. 아재,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님 좀 달래주세요. 집 나가신다고 살림살이를 싸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해가는 오늘만큼은 자네가 잘못했다고 빌소에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고 했자는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안 나가면 당신들이 나가신다고 막무가내십니다. 광주에 며칠 있으면서 딸들하고 야물게 공작을 했구만. 알았네, 내 곡감세. 당숙은 금방 용국네 집으로 와서 형수님, 이거 뭔 짓거리요. 자식하고 싸웠다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 연세에 집 나가신다고 허요. 이거 원 동네 부끄러워서 살겠소?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소. 아, 시끄럽소. 어쩌냐게 전현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어도 곁에서 군만 받지 말 한마디 어디 거들었소? 다 한통속인 줄 모를 줄 알고. 어젯밤에 은진의 당돌함을 보고도 집안 어른들이 아무도 은진을 제압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 맹심으로 부한댁이 집안 시아제한테 퍼부었다. 짐을 챙기고선 부한댁이 광주 막내딸한테 전화를 걸었다. 우리 간다. 밥 해놔라. 우리 영감 할멈 자식놈한테 맞아 죽게 생겨서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택시를 불러서 짐을 실으면서 자기 영감한테 명령했다. 나 먼저 갈 텐께 자기는 여기 정리하고 이따 자식들 올 거요. 그 차로 와. 이란 말만 던지고는 코에 열기를 내뿜으며 달아나려 했다. 며칠 동안 광주에 있으면서 밑에 자식들하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쇼한 줄 모르고 은지는 만류하느라 진땀만 뺐다. 은지는 차문을 못 닫게 잡고 사정했다. 어머님, 가시더라도 아침이나 드시고 가세요. 저랑 얘기 좀 하시고요. 저런 사자 같은 년하고 무슨 말을 해?
기사님, 얼른 갑시다. 아무리 말려도 부안댁은 코를 씩씩 풀며 기사를 다그쳐 택시는 마을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부안댁이 어찌나 살벌하게 새벽부터 설치며 식구들을 불안하게 했던지 아이들은 아침도 안 먹고 언제 간지도 모르게 학교를 가버리고 없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른들 싸움이 벌어져서 저녁도 굶었는데 아침도 굶고 도시락도 없이 학교를 가버리고 없으니 은진으로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도시에서는 바로 코앞에 학교가 있어서 편하게 다녔는데 시골에서는 9km나 떨어진 곳까지 학교를 다니려면 새벽에 일어나 밥해 먹이고 도시락 싸서 보내곤 했는데 그날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니 차비달란 소리도 안 하고 도시락도 없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간 아이들을 생각하니 은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 시골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크게 후회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남편의 자질구레한 빚쟁이들이 줄을 서서 날마다 괴롭히니 단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고 아이들 교육상 도저히 안 될 지경이었기에 죽도 사도 못하고 시골로 피신해 왔는데 어른들이 좋도록 괴물짓을 하니 은진으로선 진퇴양난이었다. 어젯밤에 부한 양반에게 지이 뜯겨서 머리카락이 사방에 뭉텅뭉텅 빠져 있었다.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새벽부터 부한댁이 짐 챙기느라 도깨비 판고 벌린 것마냥 온 집안이 전부 어질러져서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억지로 일어나서 집을 치우려고 하는데 부한댁의 자녀들과 사위들까지 대동하여 살기 등등해서 때를 지어 들어왔다. 부한댁이 막내딸에게 전화로 온갖 거짓말로 용국이 내외를 몹쓸 사람 만들었으니 남은 형제간들에게 연락이 삽시간에 전파되었다. 그들이 내려가서 두 연놈들을 요줄 낼 것을 계획하고 마치 한 부대를 풀어놓은 것 마냥 때를 지어 내려왔으니 그들의 심기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아들 용철이가 먼저 거칠게 항의했다. 형수, 집구석이 이게 뭐요? 왜 형수가 들어오자마자 집구석이 요 모양이냐고? 실제로는 이런 일이 나게 된 동기 중 용칠이 첫 문제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 모든 것을 은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 마냥 눈을 부라리고 험한 언행을 했다. 야 이놈아, 왔으면 자초지정 드러나 보고 성질을 내던가 하지. 들이당창 지랄하네. 뭐야? 조망만한 옆에 내 하나 못 다뤄서 부모가 집을 나가게 해? 둘째와 셋째가 합세하여 장영에게 대들었다. 여자 안 낀 살인이 없다더니 형수 하나 땜시 집구석 이게 뭐요? 누가 당신 보고 부모 모시락 했간디? 들어와서 오자마자 집구석을 풍비박산을 만드냐고. 순식간에 삼형제가 엉켜서 주먹들을 날리고 있었다. 용국은 아침 일찍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어젯밤에 자기 집 싸움 굿본 사람들의 공기를 듣기 위해 여기저기서 얻어마신 해장술에 취기가 있는 데다 검신 두 동생들에겐 힘으로 안 되겠으니 칼을 찾았다. 그때 은지는 어젯밤에 부한 양반한테 쥐뜯겨서 머리 밑이 퉁퉁 부어 만지지도 못하게 아픈 곳을 헤집고 큰 사위에게 보여주며 나는 어젯밤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두들겨 맞고 머리를 뜯겨서 손도 못 대겠소. 여기 좀 보세요. 하며 머릿속 상처를 보여주니 큰 사위가 어젯밤 상황을 눈으로 본 듯 감지를 했는지 처남들 싸움을 만류했다. 자네들 지금 어들 하는가? 그만하고 이리 좀 앉아보게.
나 장인님에게 한 말씀 드릴라요. 처남댁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며느리 몸에 손을 대다니요. 이건 장인님이 크게 실수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처남을 나무래야지 며느리를 두들겨 패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난 장인이나 장모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처남댁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고 걱정했는데 벌써 이런 사단이 벌어졌군요. 근사위의 말에 부한 양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큰딸이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아버지는 부모께 좀 때리면 어때? 나는 시아버지한테 작대기로 맞았어도 아버님 잘못했소 하고 빌었어. 자네는 배웠다는 것이 똥구멍으로 배웠는가? 어디 젊은 년이 무슨 짓을 한들 도시에서 못 벌어먹고 쳐들어와서 부모 거 뺏어먹음시롱 주둥이로 공감는가? 터무니없는 말로 자기 아버지를 망신시키니 큰사위가 화를 벌컥 냈다. 언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때렸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왜 우리 아버지까지 무지한 사람 만들어? 하며 호통을 치니 큰딸의 억담이 쑥 들어갔다. 밑에 딸들도 모두가 상건불 일어나듯 줄줄이 달고 나섰다. 우리는 촌에서 커서 학교를 못 댕겼지.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운 줄 알아? 아유, 더러운 고등학교 좀 나왔다고 지랄 연병한 꼴 참말로 눈꼴시여서 못 봐주겠네. 우리는 당신같이 못 배웠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끝에 대꾸 한번 안 해봤어. 신우이 다섯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은진을 째려보며 야유를 하니 사위들은 각자 자기 마누라들을 제지시켰다.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경우 없이 가시가 세다는 것을 알고 그랬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떼 앞에 가냘픈 토끼 한 마리 꼴이다. 온 식구들이 은진이만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세우니 큰사위가 용국을 나무랬다. 어느 가정이나 남자가 처신을 잘해야지. 가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여자가 힘든 것이네. 큰처남이 술 좀 덜 먹고 가정을 돌봤더라면 처남댁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곳까지 들어왔겠어? 야문 여편네가 이런 총구석으로 새끼들 몰고 들어와?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큰딸의 억측에 용철이 따지듯 물었다. 형수, 전에 살던 아파트 팔아서 그 돈 어쨌어? 자기들 잣대로 은진을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했다. 형님한테 물어보시오. 왜 객지에서 못 살고 들어왔는지 시 아재들도 전에 몇 년간 내 밥 먹고 살았으니 내 고통을 알 거 아니오.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친정오빠가 나한테 준 것이니 당신들이 관여할 이유도 없어요. 뭐요? 그럼 그 집 팔아서 형수 혼자 도망가서 잘 살겄다 이거요? 도망가자도 손에 쥔 것 없어서 못 가요. 그 집 팔아서 형 빚을 갚고 나니까 이 집 수리한답시고 거기 들어갔소. 그런데 무슨 엉뚱한 의심들을 해요. 내가 당신들 같은 줄 알아요? 자네같이 거짓말 잘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인께 그런 거짓말 그만하게. 큰 시누이가 은진의 말을 이런지하에 묵살해버렸다. 옛날의 부한댁이 자기 시아버지가 어중간한 나이에 상처해서 여자를 얻기만 하면 부한댁이 무슨 계략을 꾸며서라도 기어코 쫓아내버렸고 시아버지가 허리띠 졸라매가며 일궈놓은 재산을 부한댁이 시집 오면서부터 쥐락펴락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시부한테는 온갖 구박을 다해 천하에 없는 불효를 했다는 구전이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그 집 딸들도 부한댁 닮아서 근거 없는 거짓말들을 지어내서 남을 공격에 빠뜨리는 짓을 잘한다고 오죽하면 그 집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나간 집이라고 명이 났다. 개떼처럼 몰려와서 앞뒤 안 가리고 포악을 하던
부안댁 졸개들과 부안 양반은 자녀들과 함께 광주로 가버렸다. 그래서 부안댁을 악당 두목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항상 일통은 부안댁이 저질러 놓고 딸들과 사이들을 불러들여 해결하게 했다. 어제의 후유증으로 은지는 몸져 누워버렸다. 밤을 새고 나니 몸은 더욱 청근이다. 농촌에서 농번기철에 누워서 보낼 수만은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거동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은지는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려 몸부림쳤다. 헝클어진 머리를 감아 빗으니 어젯밤에 시아버지한테 뜯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나왔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카락을 뭉쳐서 손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서 퉁퉁 부은 얼굴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내가 아무리 박복하기로써니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도 꼭 살아야 하나 라는 자괴감에 빠졌다. 그러나 안 살 수도 없었다. 자기 속으로 낳은 두 아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돌아설 수 없었다. 자기 의지가 약한 용국은 더욱 술로 방탕할 거고 인정머리 없는 부안댁 내외가 자기 손자들을 거두어 교육시킬 사람이 아니니 결국 아이들은 고아원이나 아니면 사회의 불황아로 자랄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런 곳에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어찌 자기 발만 뺄 것인가. 그렇다고 데리고 나갈 수도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면 당장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그러지도 못할 처지다. 이런 진퇴양난에 있는 며느리에게 방탕한 자식과 손자들을 묶어서 쫓아내고 자기들만 편안하게 살려hun구만 하니 집구석이 보초가 있을 리 없다. 10년 전에 은진이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벌어서 맨 처음 적금 내린 돈으로 다 쓰러져간 초가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면서 자기들이 장남이니까 부모님이 늙어지면 고향에 들어와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리라는 꿈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양심도 없게도 그 집에서 두 늙은이만 편히 살려고 은진네 식구를 몰아낼 연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한무치한 부안댁이라 하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이 쓰러지든가 말든가 차라리 그 돈으로 도시에다 자기들 살 궁리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라고 뒤늦게 후회도 할 만하다. 몸져 누워있는 은진의 집에 뜬금없는 손님이 들이닥쳤다. 남원에 사는 영국의 작은 어머니와 작은 고모다. 은지는 깜짝 놀랐다. 아픈 몸을 일으켜서 손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아니 이 바쁜 철에 무슨 일로 두 분께서 그들은 은진에게 시큰둥하게 대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싸웠간디 그렇게 훌륭한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단가? 뭔 자랑거리라고 거기까지 소문을 냈대요? 하여간 울엄니 재받을 것이요. 시상에 집이랑 이렇게 좋게 꾸며놓고 멋이 부족해서 자식하고 싸우고 어른들이 짐을 싸고 나가게 해. 이제 자네도 자식 있으니까 곧 있으면 며느리 얻을 것인디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해야 쓰겄는가. 용국의 작은 고모가 은진 내외를 꾸짖었다. 애초에 뭐 갖고 싸웠는가? 용국의 작은 어머니인 순천댁이 앙칼지게 다그쳤다. 칠부, 자네가 먼저 시아버니 부자지를 잡고 농락을 했담서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웠는가? 누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요? 그럼 왜 그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 거기까지 들린단가?
순천댁이 독이 올라 은진 내외를 혼내주기라도 할 듯 설칠 때 은진은 자기 머릿속을 헤집어 보이면서 작은 어머님, 저는 어젯밤에 시아버님한테 쥐 뜯겨서 머리통에 퉁퉁 부었어요. 이거 보세요. 방금 머리를 감아 빗었는데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졌습니다. 라며 머리카락 뭉텅이를 보여주니 그들은 꽃 썼던 성깔이 슬그머니 누그러졌다. 온 시상에 이거 뭔 짓거리인가? 지금은 아무리 망했어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는가? 자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어른은 어른이여. 그런디 어른 말 끝에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달랑거리면 쓰겄는가? 어른이 어른다운 짓을 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인가? 작은 엄니는 울엄니 심보를 몰라서 그러요. 용국이 무지한 말투로 자기 부모를 비난하니 그때는 은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자기 입으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남편이 대신해 주니 속이 시원할 정도였다. 다른 때 같으면 자기 열등의식 때문에 은진의 말이라면 무조건 억누르고 봤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이 마당에 자기까지 은진을 궁지로 몰면 은진이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든가 가출해 버릴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하기야 성님이 심보를 고르게 쓰지 못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네. 오죽하면 우리가 이 아랫집에서 살다가 남원까지 이사를 갔겠는가. 그러고 여그 너그 작은 고모 해놨으니까 말이지만 저 고모 어릴 때 너그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렸는디 저것참 뒤져불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커서 일부려 먹을 만한 게 밖에 한번 못 나가게 집에다 가둬놓고 시집 갈 때까지 일만 부려먹은 너그 없니여. 그래놓고 자기가 길러서 시집 보냈다고 생색만치나 냈단다. 순천댁 말이 맞는 말이지만 작은 고모는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부안댁 동서인 순천댁은 시부모가 분가시켜준 아랫집에서 살다가 큰동서와 너무 우애가 안 좋아서 남원 작은 시누이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던 것이다. 아무리 그렇지만 배웠다고 자세만치나 부린 양반이 체면 알고 똥싼격이지. 어디 며느리 몸에 손을 댄단가. 그래놓고 낯짝 좋게 며느리 년이 시아버지 부자지를 잡고 안 놔줘서 허리가 아파 죽겠고 수염을 다 뽑아불어서 며느리 머리채를 좀 잡았더니 자식놈은 도끼를 들고 와서 엄니 아버지 찍어 죽인다고 설쳐서 무서워서 남의 집에서 밤을 새고 새벽에 도망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소리에 사리가 떨려서 여기까지 으찌게 온 줄 안가. 허허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는가. 암튼 우리 집은 우리 엄니 때문에 다 망했어. 전에 가본 년한테도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가.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해. 물론 그때는 내가 객지로만 돌다 보니 집안 사정을 몰랐는데 그 여자가 멍청해서 못 보는가 하고 나도 정을 주지 않았으니 가버렸지요. 인자 아냐? 참말로 가본 사람한테는 네가 없냐고 신우들이 너무했어야. 말만식 한 딸들을 방으로 한 방 앉혀놓고 며느리만 죽도록 부려먹었지. 그 많은 식구들 빨래 다 해내고 농사를 다 혼자 짓고 노망 들어 똥 싼 그 할아버지 수발까지 다 들고 생전 잠을 잔 듯 만 듯 밥을 먹은 듯 만 듯하고 살아도 신우들이 어찌나 억시든지 생전 낚ат 한번 빌 줄 모르고 살았단다. 서방도 없는 시집살이를 말이다. 넌 그때도 그 결혼은 생각도 못했는데 엄니가 일하기 싫은 게 일부려 먹을 사람으로 들였지 내 짝으로 들이지 않았어라. 그러니 무슨 정으로 살 거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선 부모가 정해준 조강지 저버리고 어디서 빼딱골 여시 같은 년을 데리고 왔다고 내 탓만 해요. 아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네.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세우려고 할 때 동네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는가. 입 달린 사람이라면 그 여자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다. 이 사람도 이런 가정인 줄 알고 왔겠는가? 어쩌다 재수없어서 똥 밟은 격이겠지. 암튼 이 집은 옛날부터 성님이 맘먹은 대로 안 된 일이 없었어야. 한 번만 먹으면 남편을 꾀어서 기어코 해본 사람이요. 그런께 시숙님이 허섭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요. 작은 어머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에는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도 나 시집와 보니 겨우 구름론 단마지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선 내가 와서 다 망했다고 해요. 내가 이 집 살림 망해먹었습니까? 참 나바닥 좋네. 전에 아버님이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재산 이 동네에서는 세 번째 가는 부자였네. 근데 이 성님이 시집 오면서부터 매년 논을 팔아 쟁여놓고 자기 입고한 몸치장하다 망했지. 무슨 자네가 와서 망했다는 소리를 해?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보고 멋을 벌리고 돌아다니면서 연애해서 내 집구석 망했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말을 입에 담으시니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따지니 나보고 어른 발끝에 대꾸했다고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거봐 애기씨, 광주로 가기 전에 일단 이곳으로 먼저 와서 이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지라. 부단시 질부가 시아버님 부자지를 잡고 수염을 뽑았을 리가 없다고 했지라. 허이구, 이거 뭔 창피여? 양반과 떼가리에 똥 번진 꼴이 돼버렸으니 인자 우리 집은 망신살까지 뻗쳐버렸단께. 순천댁이 자기 시누이한테 자기 예측이 맞다고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했다. 참 듣기조차 거북합니다. 내가 무슨 시아버지 어디를 어째요? 참. 설령 그랬을지라도 소위 양반이라고 앉은 자리마다 위셌던 사람이 어디 그런 말을 입에 담은 자체가 나쁘끄러울 일이지. 은진의 질서정연한 언행에 용국의 작은 어머니와 고모는 혹 때려왔다가 혹 부침격이 돼버렸다. 부안댁 자녀들에게 들은 대로라면 가기만 하면 이 연놈들을 요절을 내리라고 서슬이 펄했는데 은진의 말을 듣고 보니 오히려 자기들이 나쁘끄러울 지경이 돼버렸으니 슬그머니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부안댁 내외가 며느리하고 싸우고 집 나간 지가 한 달이 흘렀다. 집 나간 어른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시러 가자니 대책이 없어서 은진이가 집안 어른들하고 의논을 했다. 모두가 모셔오지 말라는 결론이다. 아들 내외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공연한 일로 자기들 발로 나갔고 모셔다 놓으면 자네만 더 죽는다. 조카가 술이나 안 먹고 속이나 안 썩인다거나 어른이 어른다운 짓을 한다거나 차라리 욕을 먹을지라도 자네들끼리 살라는 결론을 내주었다. 은지는 그런 면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집 나간 지 한 달이 지나도 모시러 가지 않았던 것이다. 용국의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왔다. 은지는 종부로서 없는 형편에 시할아버지 제사 지낼 준비를 해놓았다. 오후에 부안댁 내외와 남원에 사는 작은아버지하고 큰 시고모가 동반했다. 그들이 대문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살기 등등하여 은진을 노려보면서 은진의 거동부터 살폈다. 뭐라도 트집을 잡기 위해서다. 부안 양반이 먼저 대문 안에 발을 들여놓으니 은진은 마루에 있다가 잽싸게 뛰어나가 부안 양반 앞에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는 얼른 손에 든 가방을 받아들고 들어와 아버님 자정하십시오. 절 올리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큰 절로 올렸다. 그러고선 부안댁한테도 어머님 자정하십시오. 절 올리겠습니다. 일 없어야? 내가 니년한테 절받게 생겼냐? 하며 회 돌아앉아 버렸다.
그러나 은지는 부한댁 궁둥이에 대고 큰절을 올렸다. 그 다음엔 작은아버님과 고모님도 뵙겠습니다. 하니 그들은 은진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고 좌정했다. 두 분에게 공손히 큰절을 올리고 나니 들어올 때보다 그분들의 눈초리가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은아버님이랑 고모님 댁에는 별거 없으신죠? 올여름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농사꾼은 언제나 겪는 일 아닌가. 근데 나 질부내외에게 할 말이 있네.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싸웠간디 늙은 부모가 집을 나가게 했는가. 아무리 자네가 많이 배웠다 해도 어른은 어른이요. 아까 어른들이 들어올 때 자네 하는 거동을 보니 말 듣게 하고는 많이 다르군. 나 형님 네 분한테 할 말이 있어. 부모 자식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는디. 어떻게 싸웠간디 어른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서 천지가 시끄럽게 하여. 이제 나이 70이 다 된 분들이 객지 나가서 무엇을 하고 살겠다고 나가셨소. 자식놈이 잘못하면 어른으로서 잘 훈계를 하셔야지. 자식한테 집 뺏기고 어른이 나가셔라. 시아제는 속을 모르면 말을 마시오. 저런 천하의 악종년하고 살이 떨려서 어찌게 한 집에서 산다요? 전년 쌍다구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디. 부한댁 내외는 일가 친척들에게 은진을 천하의 몹쓸 년을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이번 제사에 가서 은진을 홍구멍을 내서 쫓아버리려고 작전을 세우고 왔는데 은진의 빈틈없는 예절 행위를 보고 오히려 불똥이 부한댁 내외에게 튀니 부한댁이 노발대발이었다. 부한댁은 오자마자 농문을 활짝 열고 지난번에 못 다 가져간 옷들을 챙기느라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기 내 옷 어쨌냐? 저는 어머니 물건 손도 안 댔으니 잘 찾아보세요. 부한댁은 은진을 탈칵 주어 삼킬 듯이 앙칼지게 다그쳤다. 눈은 흰자에만 내놓고 살기 돋친 눈으로 은진을 노려봤다. 은진은 소름 끼쳐서 부한댁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은진에게 부한댁은 전현을 어떻게 잡아먹어야 잘 잡아먹는다고 할까라고 사리를 품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엔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일지라도 한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저녁상이 들어갔다. 은지는 어른들에게 먼 길 오시느라 시장들 하실 텐데 어서 식사들 하십시오. 부한댁 내외가 얼른 상 앞에 다가앉지 않으니 객들은 멀찍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다시 은진이 무릎 꿇고 앉으며 어머님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숙부님이랑 고모님도요. 그때 부한 양반이 배고프니까 밥들 먹더라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런 더러운 년 손모가지로 차려준 밥이 넘어가요. 아따, 성님 그만 노여움 푸시고 밥 먹읍시다. 큰 고모가 부한댁에게 사정했다. 주인이 밥을 안 먹으니 객들이 얼른 수저를 들 수 없어서였다. 그래도 부한댁은 속에서 치밀어 올라온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죄 없는 농문에다만 분풀이를 했다. 묵고 자온 사람이나 어서들 묵으시오. 하며 끝내 수저를 들지 않았다. 은지는 얼른 숭늉을 고시게 해서 한 양푼 들여놓았다. 밥맛 없는 사람은 숭늉이라도 마시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달게 할 수 없으니 배는 고프지만 한술씩 든둥만둥하고 밥상은 나오고 말았다. 은지는 밥상을 얼른 설거지하고 부한테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장만한 재물을 방에다 들여주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한 양반 아버지 제사이니 이 집에서는 가장 큰 제사다. 그러니 저녁들 먹고 집안 당숙들과 당숙모들까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 모였다. 제상을 펴고 제물을 진설하고 나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당숙모 한 분이 부안댁을 달랬다. 형님, 이제 나가지 마시고 눌러 앉으시오. 어른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시니 남복이 안 돼서 그러요. 아, 시끄럽네. 자네들은 전현과 한 동네에서 산게 모두가 전현편이지? 내 생각한 사람들인가? 전현한테 쫓겨난 내 신세가 어쩐 줄이나 안가? 법에다 알릴 수만 있다면 끌고 가서 몽둥이로 복날 개패도 돼서 죽여버려도 부는 분대로 남을 것이네. 나가지 말 것을 권장한 당숙모 말을 이런지하에 묵살하며 아직도 악이 가득한 말을 입으로 뱉어냈다. 부안 양반이 부안댁의 심기를 이어받아 얼른 달고 나섰다. 내 인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또 한 번 어른 말 끝에 달랑 걸어봐라. 내 집구석을 말아쳐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어른 말 끝에 한마디도 안 지고 달랑거렸냐. 오늘 당장 이 집구석에서 안 나가면 작대기로 허리를 작신 분질러버릴 것이다 이년. 집구석에 한델랑께 어디서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온 동네를 들쑤시고 자빠졌냐 이년. 은지는 큰 방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쥐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었다. 오후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자고 있던 용국이 부안 양반 악쓰는 소리에 깼다. 가만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 따졌다. 아버지, 말은 바로 합시다. 이 집 망해먹은 사람은 어머니 아니오? 근데 왜 죄 없는 이 사람 보고 망해먹었다고 해요? 전에 할아버지한테나 고모 삼촌들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어머니가 얼마나 해프게 살림을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 증인을 댈까요? 그래놓고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용국의 말을 들은 부안댁이 도골은 독사처럼 뛰어나오며 네 이놈아, 너는 누구 속에서 나왔간디? 지금도 네 옆편대 펴면 드냐 이놈. 어디 넓고 넓은 시상에서 지집이 그렇게 없어서 저런 독종을 옆편내라고 데리고 와서 부모 가슴에 불을 찌르냐 이놈. 부안댁 집에서 또 큰 소리가 나니 지난번처럼 또 큰 싸움이 난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담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들 하고 있었다. 어이구,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동네 굿을 보일 것인가? 지난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아요? 소위 양반이라고 자랑만지나 한 부한 양반이 동서고금에도 없는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다고 동네 버린다고 덕성말이 해야 한다고들 합디다. 제발 남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자간에 또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 은진이 나가서 용국을 끌고 들어오면서 누가 망해먹었던 다 망했으니 이제라도 열심히 해서 다시 일으킬 생각이나 하시오. 라고 했다. 은진이 자기들을 정면으로 상대해주지 않으니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제사상 앞에서 싸움 지리니 부한 양반 동생이 술잔을 올리면서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가 모르겠소. 아버님이 물려주신 문전옥답 하나도 못 지키고 폐가망신까지 샀으니 조상님 뵙기 부끄럽습니다. 삼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부한 양반 내외는 은진을 분대로 못하니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 밤새 끙끙 앓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광주로 달아나 버렸다. 숙부님과 고모님은 남아서 아침을 먹고 떠나면서 은진을 위로했다. 우리 성님 성질은 하늘도 못 말린게. 그리 알고 자네가 좀 참고 조용히 사소.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오빠랑 성님이랑 어디 갈 데 있단가? 부러지면 곧 들어오실 것이네. 용국이 고모와 숙부는 부안댁 자녀들에게 들은 대로라면 제사 때에 가서 혼쭐을 내려고 했는데 은진의 언행으로 보아 드짓거리를 찾지 못했다.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죽은 관계로 자기들이 부안댁 밑에서 청소년기를 거친 자들이라 누구보다도 부안댁 인성을 익히 알고도 남은 터라 오히려 은진을 위로하고 갔다. 부안댁 내외는 아무 계획 없이 나갔기에 기거할 곳이 없었다. 딸 5하고 작은 아들 2하고 7남매가 의논하기를 큰아들 내외가 와서 납작 엎드려 빌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일주일씩 돌아가며 모시기로 해서 일주일씩 거처를 옮겨 다녔으나 큰아들네한테서 아무런 기척 없으니 시아버지 제사 때 가서 기어코 큰아들네 식구들을 쫓아내려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동원했는데 그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딸들이 의논하여 막내만 제외하고 4딸들이 100만 원씩 거출하여 400만 원을 만들어 보증금 걸어주고 매월 10만 원씩 월세를 주기로 합의를 봤다. 영국이 남동생들은 아직 생활 기반이 없으니 집 나온 부모를 모실 수 없어서 딸들과 합세하여 공연히 은진이를 못 잡아먹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다. 늙은 부모가 시골에서 살지 않고 가진 재산도 없이 도시에서 출가 외인과 밑에 자식들만 괴롭히고 있으니 남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무슨 구실을 만들어 자기들 체면을 세워야 한다. 우리 집은 전하가 다 아는 부잣집이고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인데 어디서 천하의 악종 무식한 년이 들어와 재산을 다 망하게 했고 부모까지 쫓아내서 딸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산다. 전에 우리 오빠 용국이가 청부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친정에다 숨겨놓고 도망갈 기회만 보고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은진을 천하의 몹쓸 년 만들고 자기들은 천하의 도둑군자인 척 위선을 떨었다. 추석이 돌아왔는데 난데없이 연희 어멈이 2딸을 데리고 왔다. 그가 나무에게도 그녀의 근황을 듣지 못했는데 자기 발로 찾아오니 은지는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서 맨발로 뛰어나가 반겼다. 어서 오게 이 사람아. 그간 어찌 그리 소식이 없었는가. 반겨주는 은진에게 연희 어멈은 시큰둥했다. 뭐 땜시 형님이 내일에 궁금했어요? 우리 이혼하라고 이간질 할 때는 언제고.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한가? 내가 자네 가정 문제에 혀를 댔는가 하고 시집 식구들에게 미운털 박혀서 시아버지한테 머리채를 다 쥐 뜯겼구만. 뭔 소리다요? 자세히 말해보시오. 은지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대충 했다. 은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연희 어멈은 그간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자기를 이혼시키고 공보를 끌어들이려고 소설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형님을 얼마나 욕한 줄 아세요? 형님이 연희 아빠에게 절대로 나하고 살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휴 참, 옛날부터 이 집은 덩어리가 말을 하고 나간 집이라고 했다는데 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네. 자네와 나는 그래도 그 시대 엘리트들인데 어쩌다 이런 지구석에 걸려들어 이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네. 어쩐지 셋째 시누이 집을 갈 때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어서 이상했다 했지. 늙은 것들이 촌에서 농사일이나 거들지 사돈 내도 안 부끄러워서 맨날 딸네 집에 죽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런 나빠덕 없는 짓을 해놓고 집에 못 들어간 게 그랬구만. 그럼 자네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혼했지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나는 애들을 위해서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넷째 신우년이 증인 서고 이혼을 결국 시켰다요. 신우년들만 생각하면 모두가 확독에 딱딱 갈아가지고 마셔버려도 분은 분대로 남겠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신우이가 오빠 이혼 증인을 서? 도대체 본처 이혼시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거야? 불량하고 더러운 것들이 공부한테 돈이 좀 있다니까. 그건 냄새 맡고 그렇죠. 그 여자가 연희 아빠에게 사업자금 대준다니까. 그 말에 호흡해서 안 그러요. 그년도 딸이 셋이나 있는 년이 연희 아빠하고 춤바람 나서 그 가정도 완전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그 남자는 시기추라고 합디다. 공무원으로서 한치도 빈틈없이 모범 가정이었다는데 옆에내는 공부 주제에 춤바람이 났다고요. 그들은 자기들 순간의 쾌락 때문에 두 가정을 깨고 5 자녀를 불행하게 한 것들이요. 얼마나 갈지 두고 봅시다. 그랬구나. 지난번에도 시아제가 제비생활을 한다는데 동선에는 어찌 사는지 알고 싶어서 어머님께 물었더니 모르신다고 해서 자네 근황이 매우 궁금했었네. 곰보냥 가진 돈 거의 바닥났을걸요. 그 돈 떨어지면 그년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금방요. 그년이 연희 아빠 안 놓치려고 시부모에게나 신우들에게 선물 공세를 많이 했다던데요. 두 며느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해가 지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석양이 지나서 부안댁 내외가 들이닥쳤다. 조용하다가도 부안댁 내외만 들어서면 온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다. 어른들이 아랫목에 자정하고 앉은 후에 은지는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올렸다. 이번에는 엉거주춤 부안댁도 은진의 절을 받았다. 연희 어멈도 미우나 고우나 전 시부모한테 절을 했다. 이혼당한 작은 며느리 식구들을 본 부안댁 내외는 당황한 듯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네가 어쩐 일이냐? 제가 못 올 때라도 왔나요? 내 딸들이 이 집 씨니까 제 아빠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왔지요. 이혼할 때 판사 앞에서 재산이 없으니 위자료는 못 주지만 양육비는 벌어서 매월 80만 원씩 주겠다고 떡치듯이 약속해놓고 이혼하고선 양육비 한 푼 못 받았지만 애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셋째 신우집으로 만나러 가면 온 식구가 짜고 절대로 못 만나게 하니 행여 추석에는 큰 집으로 추석새로 오겠지 하고 왔지요. 어머님은 자네가 어디서 산지도 통 모르신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네. 어머님, 나하고 내 자식들하고 어디서 산 줄 모르셨어요? 내가 연희 아빠 오거든 꼭 만나게 해주라고 내 전화번호도 적어드렸고 집 약도도 가르쳐드리면서 신신 부탁을 했는데 몰라라? 공보년이 금은 보화라도 갖고 들어올 줄 아셨어요? 어머님도 딸이 5이나 있으면서 며느리와 손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해요. 이게 양반들이 할 짓인가요? 부안댁 내외는 은진에게도 연희 어멈에게도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나니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다. 사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시킨 것은 부안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부안댁 내외만 들어서면 그 집에선 큰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혼한 용철이 전처가 새끼들까지 데리고 왔으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귀를 쫑그리고 듣고 있었다. 용철은 고향에 올리마무다. 부안댁이 벌써 용철에게 연희 어멈과 딸들이 와 있으니 오지 말라고 연락해줬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행여하고 그리운 피부치인 아빠가 보고파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은진과 연희 어멈은 부안댁의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들을 털어놓고 울며 밤을 지샜다. 둘 다 교사 출신으로 어쩌다 그런 집에 걸려들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짓을 했다고 서로의 아픔을 다독여줬다. 이게 다 우리가 박복해서
이런 집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해야지. 누구를 원망하겠나. 우리의 잘못도 있어. 사람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라 했는데 번드레한 거칠애에 우리가 속은 거야. 시험씨가 먼저 환장하고 나를 자기 며느리 삼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안 속겠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번에 연희 아빠 만나면 새끼들을 봐서라도 미호도 다시 한번 재회를 타협해보려고 했는데 틀렸군요. 돈 냄새 맡고 부모 형제들 간에 총동원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을 걸세.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시아제는 지금 곰볶고 뜯어먹고 살면서 또 다른 여자 찾기 위해 선보러 다닌다고 하던데 반반한 인물 가지고 제비생활하면서 여자들 거 뜯어먹고 사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이라 본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가정으로 돌아오면 땀 흘려 일해야 하거든. 연희 아빠 포기하고 자네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네. 이것이 구시대적인 마지막 태정물이었으면 좋겠네. 며느리에겐 인권도 인격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자기들 위주로 헌신짝처럼 버리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분들이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오직 자기들만 있고 남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운물이 탁한데 아랫물 탓할 자격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했어. 어른의 도리는 못하면서 며느리에게 어른의 대우만 받으려 한다고 말이야. 은진이 장만한 재물을 가지고 추석 차례를 형식으로 지내고 새벽같이 부안댁 내외는 광주로 간단 말도 없이 달아나 버렸다. 조상 숭배를 철저히 주장한 부안 양반인지라 남의 체면 때문에 조상 제사 때나 명절 때 안 올 수는 없고 오고 나면 은진이 꼴 보기 싫고 하니 제사만 끝나면 달아날 것부터 연구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자기가 몽땅 가져가면서도 며느리가 준비해놓은 재물을 보고 장에 생선이 그리도 없어서 저기 새끼를 꼭 요만한 것을 사놨냐? 하기야 아랫역 산 것이 언제 제사 지내는 것을 보기라도 해서 알겠냐. 은진의 친정이 강진 군인이 승조군보다 지형상으로 아래라고 부안댁은 말끝마다 은진을 아랫역 산 것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님, 저는 없는 돈에 이것도 힘들었어요. 저는 아랫역 산 것이라 모르니 전에 어머님이 하신 것 보고 그대로 흉내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많은 전답은 어머님 대에서 다 망해먹고 우리에겐 제사답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멸치 꼬랑지 하나도 안 가져와서 차린 재물은 어머님이 씨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진이 부안댁 말에 반박하니 부안댁은 눈에 흰자위만 내놓고 은진을 살벌하게 노려보면서 저녀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꼭 10마디로 대꾸한단께. 그래서 니년하고는 도저히 못 산다. 은진은 속으로 진정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라고요 하며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며칠 지나서 또 제사가 돌아왔다. 이런 기분으론 은진은 도저히 제사를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부모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혈연관계를 돈독히 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생긴 제사인데 제사 때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원수 만난 듯하니 제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은지는 이제 그만 우상을 끊어야겠다 라고 결심했다. 그날 밤 은지는 용기를 내어 제상에 올릴 제물마다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어버렸다. 그러고선 어머님 아버님이 건지하시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장만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직접 제물 장만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솔직히 제 손으로 제물 장만한다는 게
괴로웠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이 오셔서 손수 장만하세요. 하니 부안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째 네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 했다. 부안댁은 당장 제수용품을 챙겨 보따리에 쌌다. 제사 핑계로 부안댁 내외를 들어오게 하려고 한 말이었다. 고향에 너른 집 두고 객지의 단칸방으로 조상님들을 모셔갔으니 조상님들께서 비좁다 아니하실지 모르겠다.